응? 10페이지 정도 넘기고 읽었어요. 그게 뭔 말이야? 두 페이지 정도 남겼다고? 네, 조금 넘기고 다 읽었어요. 한 번 다 읽은 거지? 네, 자, 그러면 그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그다음에 한자는 외웠어요. 음, 하민이 하민이 몇 번 읽었어? 한 번이요. 언제? 이번 주? 네, 음, 한자는 못했어요. 문장 쓰기는 못했어요. 서현이 몇 번 읽었어? 저 이제 한 번 읽었어요. 한자는 한자 외웠어요. 문장 쓰기는 저 60문장 썼어요. 음, 시야 들었나? 네, 시야 시야는 책 몇 번 읽었어? 저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음, 그다음에 문장 쓰기는 못했어요. 그다음에 한자는 외웠어요. 음, 혜윤이 아직 안 들어왔지? 그다음에 서준이 몇 번 읽었어? 저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몇 페이지 읽었어? 29페이지 정도 자, 문장 한자는 외웠어요. 문장 쓰기는 못했겠네. 네, 담비 담비는 몇 번 읽었어? 저 한 번 읽었어요. 지난주에 한 번 읽은 거지? 나, 문장 쓰기는 음, 안 했던 것 같아요. 한자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토사구팽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자, 그러면 세계사 뭐 여러분 쉽죠? 윤준 1번이 뭐니? 이집트 문명. 이승명. 그다음에 소윤이 2번 뭐야? 2번. 그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음. 하민이 3번. 하라파하고 모헨조다로. 네. 소윤이 4번. 중국 문명? 중국 문명? 중국 황후 문명? 홍어 문명. 시아 5번. 상형 문자, 중국 문자. 자, 서준이 6번. 6번이요. 음, 6번. 지구라트. 아니 문자를 뭐라 너 뭐 하고 있어? 문자가 뭐냐고. 문자. 쐐기 모양 문자. 쐐기 모양 문자가 뭐야? 쐐기 문자요. 쐐기 문자잖아. 근데 거기 예. 자, 담비. 고대 이집트 왕의 부르는 명칭은 무엇인가? 7번. 파라오, 윤준 8번.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이름은 무엇인가?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자, 소윤이 9번. 인더스 문명에 발견된 대규모 목욕실이 있는 도시는 무엇인가? 모헨조다로, 예, 모hen조다로. 하민이 10번. 중국 최초의 왕조? 상왕조요. 상왕조. 또 무슨 나라라지? 상왕조 또는 뭐? 상나라. 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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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11번. 11번. 서연이 11번.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시아 12번. 미라, 네, 미나.
서준이 13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담비 13번. 목화? 자, 그럼 이제 14번부터 서바이벌입니다. 내 귀에 딱 듣게 해야 돼요. 자, 14번 아는 사람. 아민, 후에 민이. 상나라요. 네, 상나라. 자, 서바이벌은 50점입니다. 자, 15번 아는 사람. 윤준, 윤준. 이집트 피라미드? 피라미드. 자, 16번 아는 사람. 후에 소윤. 스멜르인 스메르인. 또 하나? 다른 민족이요? 음, 다른 민족은 안 찾아봤는데. 이게 바빌로니아인이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인. 자, 그다음에 17번 아는 사람. 서양, 서, 서연. 중국, 중국. 18번 아는 사람. 18번. 서준, 어, 모헨조다로. 네. 19번 아는 사람. 소윤? 아민, 소윤. 소윤이 먼저. 아카드 민족? 아까도. 20번 아는 사람. 윤준, 윤준.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의 범람. 오케이.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전체 줄거리 한번 보기로 할게요. 우선 영상을 통해서 전체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좀 빠르게 볼게요. 안녕하세요. 문화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근데 그게 문을 연 작가로 꼽히고 있는 헨리크 입센은 1828년에 노르웨이 시엔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15세에는 약방의 도제로 들어가 일을 하면서 주경 야독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후에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많은 희곡을 남겼죠. 원래도 진보적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사회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려낸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인형의 집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으며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죠. 인형의 집은 사회 문제를 과감하게 들춰내는 헨리크 입센의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79년에 발표되자마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죠. 그도 그럴 것이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사회의 기초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찾겠다고 선언하는 주인공 노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지만 당시에는 분명 파격적인 주제와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짤막한 희곡이지만 그 속에서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속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노라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헬메르는 성공한 은행가죠. 노라의 절친한 친구 중 하나인 린데 부인이 등장하고 그녀의 옛 연인인 크로고스타라는 남자도 등장합니다. 크로고스타는 노라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동시에 헬메르의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성탄절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12월 말, 주인공 노라와 남편 헬메르는 행복에 젖어 있는데 노라의 다정한 남편인 헬메르가 곧 은행장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막대한 수입이 보장된 남편 덕분에 노라는 너무나 즐겁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헬메르는 노라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통제하고 있었는데 특히 마카롱같이 단 것을 먹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라의 학창시절 친구인 린데 부인이 갑자기 방문하고 노라는 반갑게 그녀와 옛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남편이 건강이 안 좋을 때 따뜻한 이탈리아로 요양을 갔었고 그 많은 비용을 내기 위해 자신이 남편 몰래 돈을 빌렸다고 고백하죠. 그녀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가 악화될 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당시로서 여자가 남편 몰래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라는 지금까지 틈틈이 부업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며 마치 자신이 남자가 된 것 같다고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린데 부인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노라는 곧 은행장이를 남편에게 부탁해보겠다고 약속하죠. 그때 헬메르가 부임하게 될 은행의 직원인 크로고스타라는 남자가 방문하고 서재에서 헬메르와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사라집니다. 크로고스타를 보내고 서재에서 나온 헬메르는 린데 부인을 채용해달라는 노라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두 여자를 기쁘게 하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크로고스타가 비밀이 돌아와 노라를 만났는데 사실 노라가 과거에 돈을 빌린 사람이 바로 크로고스타였던 겁니다. 그는 노라의 차용 증서에 기입된 노라 아버지의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비밀로 협박을 하는데 아까 자신이 헬메르를 방문한 이유는 자신이 은행에서 실직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은행장이 될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해달라고 합니다. 크로고스타가 떠나고 노라는 남편에게 크로고스타 이야기를 꺼내지만 헬메르는 그가 부도덕한 인물이라 같이 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린데 부인을 채용할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다음날 노라는 크로고스타의 일로 인해 근심이 가득한데 친구인 린데 부인이 다시 방문하여 노라의 빈 문제에 대해 상의합니다. 노라는 헬메르에게 다시 한번 크로고스타의 일자리를 부탁하지만 그는 거절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크로고스타에게 보내버리죠. 그날 저녁에 노라에게 크로고스타가 나타나 자신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며 노라의 비밀이 담긴 편지를 헬메르의 편지함에 넣고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헬메르는 편지함을 확인해보려고 하고 노라는 최대한 헬메르를 막으며 성탄절 무도회 때 춤을 연습하자며 남편의 주의를 끌죠. 두 사람이 춤 연습을 하는 동안 크로고스타가 다시 방문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린데 부인이 그를 맞이하여 친구를 위해 단판을 짓습니다. 사실 크로고스타와 린데 부인은 과거의 연인 사이였던 것인데 린데 부인은 그것을 이용해 앞으로 함께 살자며 그를 회유하고 그는 기쁜 나머지 모든 것을 잊기로 하죠. 그는 자기 편지를 회수하려 하지만 린데 부인은 노라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만류하여 돌려보내고 춤 연습이 끝난 노라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떠납니다. 마침 헬메르는 편지함을 열어 크로고스타의 편지를 확인하고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죠. 헬메르가 노라를 맹비난하고 있는 사이에 크로고스타의 새로운 편지가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노라의 차용증이 동봉되어 있었죠. 헬메르는 그 차용증을 찢어 태워버리고 그제서야 노라를 용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노라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노라는 자신이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인형 같은 존재였던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남편의 강력한 만류를 뒤로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보다 자신을 먼저 찾아야겠다며 헬메르를 떠나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인 인형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작가 헨리크 입센이 이 작품의 제목을 인형의 집으로 정한 이유는 작품의 말미에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노라는 헬메르에게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은 그저 아버지와 남편의 인형과 같은 존재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빠는 나를 인형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인형과 놀듯 아빠는 나와 놀아줬죠. 그러고 나서 난 당신 집으로 온 거예요. 즉 아버지와 남편 헬메르에게 있어서 노라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인데 다음과 같은 헬메르의 말이 이를 입증하고 있죠. 너무 지나치지 않게 소란 피우지 말고 다시 귀여운 종달새로 돌아와야지. 그에게 노라는 단지 귀여운 종달새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인형은 노라 하나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 헬메르 역시 다른 의미의 인형처럼 보였는데 그는 아내와 8년을 살면서도 아내에게 어떤 걱정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도 제대로 된 인간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인형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결국 남편 헬메르와 아내 노라 모두 성숙한 인간, 인격체가 아니라 인형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 작품의 제목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다음으로 린데 부인이 노라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 것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린데 부인은 친구인 노라가 끝까지 자기 남편을 속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헬메르에게 자백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라가 헬메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여 크로고스타가 자신의 편지를 회수하려는 것까지 막죠. 결과적으로 린데 부인의 이 조언과 판단 때문에 노라와 헬메르의 가정은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린데 부인의 조언은 잘못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은 말이더라도 듣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헬메르는 일자리를 찾는 린데 부인의 처지를 동정하여 자신이 부임할 은행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반면에 아내의 금전거래는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헬메르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노라와 린데 부인이 처한 처지의 차이일 겁니다. 린데 부인은 남편과 사별 후 생계를 위해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에서도 그녀의 경제활동을 용인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아마도 린데 부인은 경제활동이 용인되는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노라의 금전 거래도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헬메르는 완고했고 결국 노라와 헬메르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탄을 맞고 말죠. 따라서 린데 부인의 충고는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히 옳은 것이었을지 모르나 노라의 처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점에서 린데 부인의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짧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묵직한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 상태로 헬메르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이후로는 남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노라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취향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취향을 가지거나 그런 척했죠. 겉으로 보기에 노라의 결혼 생활은 남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것이었지만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노라였기에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일 수는 없었죠. 노라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자각하고 이제서라도 그것을 행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에겐 다른 의무가 있어요. 똑같이 신성한 나 자신에 대한 의무죠. 스스로를 찾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한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일 때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찾아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형의 집 주제였습니다. 인형의 집이란 제목에서 느껴지는 귀여운 느낌과는 달리 묵직한 주제의식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학 주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희곡이죠. 조금 소설이 아니라 희곡이라서 좀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겉으로 보이긴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서 아내가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집을 떠나는 이야기. 사실 뭐 지금 같아서는 뭐 웃기죠. 예전에는 여자가 거의 종속적이었어요. 뭐, 놀이개 감에 불과하고 또 다른 여자를 얻으면 되니까. 그런 사회였죠. 주인공 노라라는 젊은 여성, 노라는 남편 트러블 헬메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여워하고 노라는 밝고 명랑한 아내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노라의 남편 헬메르는 예전에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헬메르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따뜻한 이탈리아로 가서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라 부부에게 여행할 돈이 없었습니다. 노라는 남편을 살리고 이게 여자의 모습이었어. 남편을 살리고 그래서 몰래 돈을 빌렸죠. 근데 그 시대는 또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돼.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을 대신 사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라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가짜 서명을 한 거죠. 노라는 이것을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왜? 자기 남편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남편에 종속됐고 남편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굳이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 크로그스타드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헬메르가 새로 은행장이 되면서 크로스타드는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남편이 건강해져서 은행장이 됐는데 어쩌면은 자기 남편을 살리게 한 그 사람을 자르는 거야.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일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노라를 찾아 협박합니다. 크록스타일은 말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아버지 서명을 위조한 사실 남편에게 말하겠습니다. 노라는 너무 두렵습니다. 남편 헬메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이해해 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노라는 한편으로는 남편의 자신을 사랑하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라에게는 오랜 친구 린데 부인이 찾아오는데 린데 부인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러 노라를 찾아왔습니다. 노라는 남편에게 부탁해서 린데 부인이 은행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이 린데 부인이 은행에서 일하면 크로스타일은 잘려야 돼. 그 결국은 뭐죠? 잘렸죠. 예. 그래서 이 크로그스타이드가 해고당하자 이제 비밀 편지를 이제 그 남편 헬메르에게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편함에 넘쳐 이제 헬메르는 그 편지를 읽기만 하면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노라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편지를 읽지 못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마침 집에서 파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노라는 파티에서 춤을 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춤 연습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 랭크 박사도 등장합니다. 랭크 박사는 헬메르 부부와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랭크 박사는 노라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노라는 랭크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부탁하지 못합니다. 한편 린데 부인은 크로그스타드와 과거 살아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서로 좋아했지만 린데 부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뭐 여긴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그래서 둘이 또 다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타드가 내가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랬더니 린데 부인이 그냥 두라고 진실로 살아야 된다고 두 부부가. 그래서 편지는 그대로 두세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라고 이제 린데 부인이 얘기하죠. 린데 부인은 노라 헬메르 부부가 거짓말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되려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헬메르는 편지를 읽습니다. 노라는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거나 당신이 나를 살리려고 그런 일을 한 거야. 내가 책임질게로 말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뭐 자기의 명예, 자기 망신 당할까 봐 걱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죠?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자기를 걱정해 주기보다 아주 심한 바로 당신은 아이를 키울 자격도 없어. 하고 이제 자기가 망신당할까 봐 자기 명예만을 위하는 거야. 부인을 생각하거나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노라가 실망했겠어. 그래서 노라가 각성을 합니다. 노라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빌렸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라는 것을 충격을 받고 자신을 위해서 남편이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멜은 노라를 귀엽고 예쁜 아내, 집안의 장식품,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처럼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인형의 집입니다. 노라는 자신이 이 집이 진짜 어른으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크로스타드에게 두 번째 편지가 옵니다. 아 그거 빚 차용증 돌려버리면서 없던 걸로 할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헬멜가 안심하고는 아우 뭐 용서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잘해야 돼. 자, 그래서 노라는 헬멜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험할 때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자기 명예만 걱정했던 남편을 보았습니다. 노라는 남편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눕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인형처럼 살았고 또 결혼 뒤에 남편의 인형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노라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먼저 한 사람을 인간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죠? 각성한 거죠. 그래서 헬면은 노라에게 아내 어머니 의미를 다하라고 하지만 떠나죠. 예. 떠나는 장면이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을 떠나고 자식들도 어떻게 뭐 자기는 자식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 노라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꽝 소리가 납니다. 이 문 닫히는 소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단순히 한 여자가 집을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인형처럼 살던 삶을 끝내고 진짜 자기 삶으로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형의 집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 노라가 자신의 남편의 장난감인 인형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노라는 남편이 살리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지만 남편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명예만 걱정합니다. 그 모습을 본 노라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라는 아내나 남편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유사한 게 바로 여자의 일생, 루이제 린제라고 하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 주체적 인간, 종속적 인간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올려줄 테니까 이거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자, 다음 주 숙제. 자, 도강양해. 도. 어, 자, 도 감출 도자입니다. 빗광자는 알죠? 빗광. 자, 기를 양자. 이게 양의 머리에 양. 양양자죠, 이게? 양에다가 뭘 주는 거야? 밥을 주는 거야. 밥식자죠? 그래서 기를 양자. 양육하잖아, 그죠? 자, 숨길 해자. 햇빛에서 이렇게 해가 바닷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죠? 도강양해. 이건 누굴 가르치냐? 바로 나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달라도 잘난 걸 숨기는 사람 아닌가? 자, 도강양, 겸손한 사람을 도강양해라 그럽니다. 재능의 뜻을 겉으로 드러내 조용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한다. 오케이. 자, 오늘 고생했고요. 점수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